함께하면 됩니다. 야! 함께하면 됩니다. 백운기의 정어리 TV 함께하면 곧 100만 됩니다. 이야 사랑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갑시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아침 아기 예수 탄생의 크신 축복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정어리언 애청자님 여러분들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1년 전 오늘을 생각해 봤습니다. 12월 14일 윤석열이 탄핵됐지만 여전히 내란 세력들이 버티고 있던 지난해 우리는 성탄의 기쁨을 누리지도 못한 채 가장 힘든 겨울을 나고 있었지요.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왔던 민주주의가 이대로 무너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과 분노가 그래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는 결의로 타올라서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펑펑 내리는 눈을 맞으며 윤석열 파면을 외쳤고 결국 끌어내렸고 이제 심판대에 세우면서 올해 크리스마스를 맞게 됐습니다. 오늘의 산타는 그래서 바로 여러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네, 정어리몰에서 준비한 자연산 대방어회 혹시 아직도 안 드셔보신 분은 안 계시죠? 예, 정말 안 드시고 이 겨울 지나가시면 여러분 손해입니다. 다시 한번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맛있고 신선하고 좋은데 가격이 좋아요. 이거 우리가 지난주에 먹방할 때 하나 가지고 5명에서 배부르게 먹었는데 37,900원. 요즘 방어값이 더군다나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작년보다 한 3배 올랐대요. 뭐 기후변화로 막 방어들이 잘 안 잡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요즘에 두 분이서 5만 원 가지고도 제대로 못 드시는 건데 이번 기회에 방어회 꼭 맛있게 드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택배가 쉬는 날이라서 배송이 없지만 오늘 주문하시면 내일 다 발송해 드릴 거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드시고 나서 또 제주 산지 직송 조생귤로 입가심하셔도 아주 행복한 식탁 되실 겁니다. 이번 주말 정어리몰에서 준비한 방어회 조생귤로 멋지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1551-3158로 전화 주시면 주문 접수해드리고 안내도 해드릴 겁니다. 왜 크리스마스는 어렸을 때 선물을 받을 때도 기쁘고 선물을 주는 어른이 돼서도 설레고 그러는 걸까요? 참 성탄절 좋은 날이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탄절의 기쁨 함께 하는데 제 오른쪽에 너무나 예쁜 크리스마스 트리 보이죠? 이게요 그냥 트리가 아닙니다. 케이크인가요? 케이크입니다. 이런 케이크 보셨어요? 처음 봤습니다. 아이스크림 케이크인가? 아트네요, 아트. 아트예요, 아트. 야, 나 정말 이렇게 와. 아름다운 한번 보여주세요. 와. 이렇게 아름다운. 손이 엄청 근데 저걸 감동. 드실 수가 없잖아요. 문제는. 아까워서. 이거 안 먹고 내년까지 놔둘라고. 예. 박제를 해야겠는데요. 와, 너무 아름답네요. 아니 근데 케이크면 그 안에 빵 흔히 말하는 거기 들어 있고요. 있겠지요. 나 아직 안 잘라봐서 아이스크림 몰라요. 케이크일 수도 있고. 예. 아니,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케이크 케이크는 아니에요. 아니고. 네, 아트. 예, 그냥 케이크일 것 같은데. 와, 멋지다. 이렇게 예쁜 케이크와 또 이렇게 아름다운 과자를 누가 보내셨어요? 쭌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누가 보내셨나요? 예, 오늘 아침에 사무실에 케이크 와서 이렇게 딱 보니까 쭌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쭌맘님 정말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우리 해야 박수 한번. 아, 쭌맘님 편지도 읽어드릴까요? 읽어주셔야죠.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앵커님 쭌맘입니다. 2023년 12월 설레고 떨리는 마음으로 생애 처음으로 팬카페도 가입하고 앵커님 방송을 하루하루 기다리던 그 겨울이 생각나서 채널 오픈한 날 12월 10일은 저희 아들 생일 절대 잊을 수 없는 날짜. 또 2년 만에 이렇게 멋지게 커지고 그럼에도 아직도 여전히 언제나 처음처럼 따뜻하게 소통하고 인사해 주시는 댓글창의 정어리언 분들이 너무 감사해서 제가 조금 한 것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때의
첫 크리스마스 때처럼 다들 따뜻하고 행복하고 편안한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아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케이크 정말 이것만 놓고 보면 나무죠. 아 이거 참 그분 아드님이 쭌인가 보죠. 그런 거죠. 같아요. 네, 그러니까 쭌맘. 쭌맘이겠죠. 네. 정말 예 뭉클한. 사실 여러분들이 다 저한테는 선물입니다만 특별히 이렇게 또 아름다운 케이크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성탄절 백운기 정칠버지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윤경호 퓨처미디어 연구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메리 예.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신유진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안진걸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축성탄입니다. 네. 혹시 오늘 크리스마스가 100년 만에 한 번 오는 날인 거 알고 계세요? 저 어제 그런 재밌는 기사를 하나 발견했어요. 어제 보셨구나. 네. 네. 쿼드러플 25라고 그러대요. 예. 아세요? 무슨 말인지? 쿼드러플 25. 예. 25가 4개나 들어가는. 아, 2025년 아, 12월 25일 네. 12시 25분 아. 25초. 와우. 오늘 방송 중에 딱 오늘 방송 중에 되는 거죠. 네. 100년 만에 한 번 만난 아. 크리스마스. 역시. 저는 기사에서 봤어요. 그걸. 25초까지 하면 안진걸 25. 소장님. 예. 기사 같은 거 안 보고 들어와요? 아니, 보죠. 내가 오늘 크리스마스니까 봐준다. 예, 예. 이재명 대통령님의 성탄 메시지가 참 좋더라고요. 그 좀 이따 할 거고. 예, 예. 그 기사를 봤습니다. 예. 그 이재명 대통령 기사만 보고 그러지 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제. 우리나라에 산타크로스는 언제 왔다 갔을까요? 이번 크리스마스 때 언제? 왔다 갔었어요. 어저께 11시 17분에 서울을 지나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안진걸 소장님 봤구만. 기사 제대로 보셨네. 기사 제대로 봤어. 신유진 변호사님 많아. 아까 PD님이 준비해준 기사를 알려드렸습니다. 형님. 11시 27분. 이게 그 북미 항공우주사령부가 있잖아요. 네. 노라드라고 해마다 가상으로 이렇게 산타의 이동 경로를 발표를 하는데 네. 그 경로를 보면 우리나라에는 어젯밤 11시 27분에 서울을 지나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러시아 극동마을 우엘렌을 시작으로 감차카반도, 태평양섬, 쿠릴 열도, 오세아니아, 일본을 지났는데 일본 오키나와를 떠나가지고 3분 30초 만에 제주도에 왔고 부산, 대전을 거쳐서 서울에 도착. 그 다음에 어디로 갔느냐? 평양을 갔어요. 평양에 가서 잠든 어린이들한테 선물을 배달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으로 갔는데 산타 할아버지는 뭐 중국, 러시아, 트럼프 이런 거 가리겠어요? 그러니까 산타지. 근데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냉전 시대에 1955년에 잘못된 전화가 한 통 걸려왔대요. 미국 콜로라도 한 신문에 백화점 산타한테 전화 걸기 이벤트 광고가 실렸는데 여기 전화번호가 잘못 기재가 돼서 노라드로 어린이들 전화가 막 걸려온 거예요. 가지고 거기 이제 전화가 긴급사태 전용 레드폰인데 그 번호가 하필이면 뜬 거야. 그래가지고 애들이 전화해가지고 그 전화 받은 공군 대령한테 전화 받은 분이 산타 맞아요? 뭐 이런 거야. 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호호호 맞단다. 내가 산타클로스지. 너는 착한 아이니? 이렇게 답하면서 동심을 지켜준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그때 그 전화를 계기로 그 다음부터 해마다 북미 항공우주사령부 노라드가 레이더와 위성을 이용해서 루돌프의 빨간 코가 방출하는 적외선을 추적해서 위치를 파악하고 우주에 설치된 노라드 카메라로 산타가 세계를 일주하면서 날아가는 그런 동영상을 찍는데요. 근데 거기에 또 중요한 게
산타가 도착했는데 어린이가 계속 깨어 있다면 산타가 다른 집으로 가신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오시긴 하지만 어린이는 잠들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들키지 않으려고. 동심 지킴이. 예. 그 요즘 이거 우리 애들 안 보겠죠? 네. 우리 애들은 상당히 늦게 알았어요. 산타의 정체를. 실체를, 정체를. 아, 그 아름다운 꿈을 깨뜨린 게 아주 못된 우리 친구 아들 놈인데. 같이 이렇게 놀러 갔는데 네. 얘들이 아마 중학생은 아니고 초등학생인가? 초등학교 저한 좀 고학년 때 네. 그때까지도 산타 할아버지를 믿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애가 너는 산타가 누군지 아직도 모르니? 그때 알게 됐다고 하던데 아이 자식 그거를 왜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얘기한 그 산타가 우리나라에 어젯밤 11시 27분에 왔다 간 거 그 영상도 있어요. 아, 영상. 한번 봅시다. 와. Listen closely, and you just may hear the sound of jingle bells as Santa soars above the beautiful city lights of Seoul. NORAD is tracking St. Nick's flight over the sprawling Latte World Entertainment Complex and Theme Park on his way to the beautiful North Seoul Tower. The North Seoul Tower sits high atop Namsan Mountain and provides guests with the same breathtaking views of the city that Santa himself is undoubtedly enjoying. Stick with us as NORAD continues to track Santa along his yearly flight. 서울의 랜드마크들이 다 보이죠. 나오네요. 네. 국산 빌딩, 남산 서울타워 또 롯데타워. 잠실의 롯데타워, 경복궁. 그냥 모습도 좀 봤으면 했는데 참 저런 걸 또 만드는 그 마음도 참 예쁘죠. 그러게요. 저기 만약에 끼워주지 않는 나라들은 얼마나 섭섭할까. 그러게요. 참 좋네요. 오늘 성탄절 아침인데 우리 세 분 패널께 만약에 세 분이 산타크로스라면 우리 정어리언 애청자님들한테 뭐를 선물하고 싶은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전에 2년 전에 네. 그때 이제 지금 우리가 2주년 됐지 않습니까? 그때 처음 저기 마포 스튜디오에서 크리스마스를 처음 맞게 됐는데 우리가 12월 20일 날 첫 방송을 했고 25일 날 크리스마스를 맞았는데 그때는 막 머리에 산타 할아버지 모자도 쓰고 이렇게 방송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전예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이 아주 근사한 답을 했어요. 새로운 선물을 만약에 해주고 싶다면 뭐를 해주고 싶냐 했더니 새 대통령을 선물해주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사하죠? 네. 그래가지고 그 2년 만에 선물이 이루어졌으니까 오늘 선물 잘 준비해 주세요. 원하면 이루어지는군요. 예. 아유 큰일 났다. 우리 윤경호 소장님부터 만약에 우리 정어리언 애청자님들한테 선물을 주신다면 어떤 선물 준비하시겠어요? 특정인에게 딱 하나만이라면 저도 황금 열쇠 드리려고 했고요. 아, 그건 너무 세속적이죠. 정어리언 85만 850만 모두에게 드려야 된다면 제가 제우스 신을 흉내내서 하루만이라도 망각을 좀 선물하고 싶습니다. 망각. 좀 남들과 비교도 안 하고 질투도 안 하고 모두가 다 평화와 사랑으로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저는 망각밖에 방법이 없을 것 같아서 좀 그렇죠. 약간 슬픈 선물인 것 같은데요. 신유진 변호사님은? 아, 저도 이제 앵커님께서 당신이 바로 우리에게 산타입니다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저도 사실은 우리 정어리언 분들이 저에게는 산타와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먼저 해주셨기 때문에 그 정어리언 분들께 제가 뭐 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은 사실 물건이 아니라 내 자신, 우리 자신이 굉장히 소중하다. 난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그 마음을
오늘 한번 충만하게 느껴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중한 나에게 저는 대방어를 선물하겠습니다. 정어리 머리 대방어가 있지 않습니까? 야, 이야. 제가 직접 먹어보지 않았습니까? 참 우리 끝내주거든요. 그거 이따가 하셔야 될 거 지금 하셔야 정어리몰 공식 호스트답습니다. 소중한 나 대방어 먹을 자격이 된다. 그럼요. 네, 충분하십니다. 네. 우리 평소에도 선물을 항상 잘 주시는 안진걸 아이고. 소장님 어떤 선물 주실 수 있어요? 저는 저 두 가지인데요. 뭐 너무 뻔하지만 일단은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생각해서 산타 할아버지께서 내란 세력 전면 소탕의 선물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정치적인 선물이 하나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집집마다 여전히 너무 어려우시니까 민생회복지원금 듬뿍 한 번 더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지방정부가 지금 자체적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데가 있고 안 주는 데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희비가 엇갈리는데 내년도에 경기가 막 잘 회복되면 좋겠는데 안 되면 중앙정부 지자체가 산타의 마음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한 번 더 지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이런 선물을 염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선물 어떤 거 주시고 싶은지 올려주세요. 부산이대인님. 부산이대인님은 하여튼 말릴 수가 없어요. 저는요. 금리 빼서 골드 버튼 만들어주고 싶어요. 와. 금리 빼지 마세요. 우리 이제 100만 되면 구글에서 골드 버튼 보내줍니다. 예. 금값이 엄청 올랐죠. 네네. 요즘에 보니까 뭐 옛날 에어컨 이렇게 그 휘센 네. 그 로고 그걸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떼 가지고 팔아도 몇십만 원이 되는 그 기사 못 보셨어요? 그것도 있고 또 아주 옛날 핸드폰 그 이름은 잊어먹었는데 그것도 이렇게 안에 걸 빼면 또 예, 금이 투지폰 있고. 안에 금이 예, 있어가지고 이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김로사님, 저 크리스마스 선물 받았어요. 우리 손주가 전방에 있는데 첫 휴가를 나온대요. 이건 정말 큰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김로사님, 큰 선물 받으셨네요. 바바차차님, 제가 처음 읽어드리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핸들이 바뀌어가지고 옛날 다른 분이실 수도 있어요. 저 케이크 이거 보고 하신 것 같아요. 한정판이에요. 그런데 자르면 초코예요. 쪼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영덕사람님, 우리 아들은 선물 계속 받아 먹으려고 산타 실체를 알고도 계속 모른 척했대요. 와, 아들이 너무 너무 영악한 현명한데요. 친구인데. 김박박디라라님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이 시대의 청정한 꾸짖음 백운기 앵커님, 따뜻하고 인간적인 평론가 용경호 소장님, 유쾌한 법률가 신유진 변호사님, 우리 대학 선배님이자 노회찬을 잇는 거리의 수호자 안진걸 소장님 늘 감사드립니다. 노회찬을 잇는. 김박박디라라님이 중앙대 후배신가 보다. 뭐 잘 모르지만 이분- 반갑습니다. 김박박이라서 우리가 맞췄어요. 박사세요. 공학 박사. 예. 그래서 맨 처음에 김박박 디라라라 네. 박사 학위가 2개인가 했더니 나중에 알려오셨어요. 하나다. 네. 공학 박사다. 의열 중앙이시군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그분 읽을 때마다 네. 자꾸만 저는 그 취임새를 넣고 싶었어요. 빡빡 뛰라라 따리리라리라라 빡빡 뛰라라 마리리라리라라. 역시 아니 그 저는 그게 하고 싶었습니다. 항상. 저는 와. 이분이 어떻게 개그우먼 시험에서 떨어졌는지 미스테리입니다. 그 어디 봤어요? KBS, MBC, 안 웃긴 분이 SBS. 훨씬 많아요. MBC 그러니까 MBC가 그 쓸만한 코미디 프로를 못하는 거예요. 개콘을 응시했어야지. 저는 그래서 이건 읽을 때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오늘 크리스마스라서 합니다. 한번 해주신 거구나. 한 번만 더 해줘요. 너무 좋았어. 한 번만 더 해주세요. 한번만 더 해주세요. 빡빡 시작. 빡빡 뛰라라 따리리라리라라 빡빡 뛰라라 따리리라리라라. 야.
아니 근데 아, 오늘 최고네요, 최고. 개그맨이 되셨으면 변호사 됐을까? 아마 못 됐겠죠. 이제 열심히 시간이 활동하려고. 아 그러면 네네. MBC가 오히려 더 큰 사람 하나 다른 키운 길로. 거야. 변호사 개그맨. 네네. 변호사가 돼서 웃기는, 개그맨. 네, 목소리 재밌게 유쾌함을 주는. 네. 너무 좋아요. 네. 네. 아, 근데 아까 김박박 디라라님 글 덜 읽었어요. 그 뒤에 더 좋아요. 백운기 앵커님 늘 꾸짖음 멈추지 마시고요. 윤경호 소장님 그 따뜻함 멈추지 마시고요. 아유. 신유진 변호사님 그 밝은 에너지 늘 응원하고요. 또 안진걸 소장님 을들을 위한 눈물 계속 흘려주세요. 저는 멈추지 않고 연구하겠습니다. 야,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아이고 참. 각자의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거죠. 김박박디라라님이 백운기와 우리 세 분 패널을 위해서 선물을 보내주셨네요.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거 오늘의 댓글 올라갑니다. 이거 반드시 선물 신청하세요. 순둥이님, 신유진 변호사님, 너무 이뻐서 떨어진 거예요. 야, 좋은데요. 떨어지니까 이런 칭찬도 받고 정말 좋습니다. 황병선님, 저는 소상공인 부가세 인하 선물 받고 싶어요. 요즘엔 장사해도 이런 거 읽으면 너무 막 눈물이 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엔 장사해도 남는 게 없어서 1월 달 부가세가 벌써부터 겁납니다. 근데 그 윤경호 소장님 지금 이제 정부가 바뀌고 막 주식시장도 4천 돌파해서 올라가고 물론 지금 환율은 또 다시 저기 불안정하지만 좀 33까지 떨어지기는 했지만 근데 체감 경제 여전히 그 안 좋다고 하거든요. 경제가 안 좋다, 안 살아나질 않는다. 지난번에 민생지원금도 주고 조금 훈기가 좀 도나 했는데 왜 이렇게 경제가 우리가 느낄 정도로 안 풀리는 걸까요? 쏠림. 그러니까 주식시장도요. 지금 뭐 국장이 뭐 불이 났다 그러고 뜨겁다고 하지만 대충의 투자자 기준으로 하면은 40%는 여전히 손실이라고 해요. 그러면 뭔 얘기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그리고 나머지 이 기업들 업종 중에도 실적이 좋은 실적 위주 이들만 지금 막 뜨겁고요. 나머지는 여전히 안 좋고 경제 전체로 보면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사실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분들에게 가는 그 누수 효과가 별로 안 생기고 사실 아까 이 소비지원금 또는 뭐 무슨 지원금 뭐 내년 아마 예산에 1조 5천억 중앙정부 예산은 반영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방정부에서 거기에 더 더해서 줄 수도 있을 텐데 모르겠습니다. 뭐 선거 전에 뭐 그런 거 해서 또 선거 운동한다 이런 또 논란 막 벌이겠죠. 그러나 그거라도 자영업자들에게는 얼마나 이제 따뜻한 또는 뭐 일시적일 수 있지만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전체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 경제 볼륨과 우리의 경제 볼륨의 그 감안을 해봤을 때 우리 지금 올해 1% 성장 지금 간당간당 하거든요. 근데 미국은 2% 성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되는 데만 잘 되고 나머지는 안 되는 이게 이제 전반적인 양극화인데 그걸 어떻게 그러면 해소할 거냐. 저는 개변적인 지론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나 공공에서 저는 책임을 지고 돈을 푼다 뭐 이런 표현인데 그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진걸 소장님 진단은요? 맞습니다. 그 이제 주식 시장이 잘 되니까 분명히 돈을 버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늘어났거든요. 아마 우리 애청자들께서도 본인도 그렇고 주변에 잘 된다는 분이 꽤 있을 거예요. 근데 내 주식은 안 온다는 사람도 아직 여전히 있어요. 근데 이걸 이광수 복덕방 대표나 이런 분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윤경호 박 선생님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식도 부자들이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40~50%는 여전히 손실 중인데 이익을 보는 사람들도 보면 큰 손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오히려 서민 중산층이나 빈민들은 주식 투자를 아직도 못하고 있거나 해도 큰 수익을 못 봤다는 거죠. 이 쏠림 현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경제 성장률은 2% 정도 될 거라 해서 올해보다 낮은 건 분명한데 이게
빈민, 서민, 중산층 오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내년까지는 확장 재정인데 거기다가 정부나 지자체가 민생복지원금이라든지 지역화폐라든지 올해 하반기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상생 페이백 뭐 신용카드 더 쓰면 그중에 20% 환급해진다든지 그걸로 매출이 한 7조 정도 두 달 동안 7조 정도 늘어난 거로 그러니까 소상공인 매출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그게 그런데 아까 이제 우리 소상공인들이 말한 매출 감소에 오히려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적극적인 그런 경제 순환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도 내년도에 코스피가 5천에서 6천까지라고 지금 전망이 돼요. 근데 이거 부자들하고 있는 사람들은 투자하고 돈 벌면 서민 중산층들이나 빈민들은 아무 혜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짜투리 돈이라든지 용돈이라든지 좀 여윳돈을 좀 모아서 100만 원에도 200만 원 이렇게 소액이라도 주식 투자를 해서 조금씩 불려나가자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새해에는 정말 온기가 확 도는 그런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나이가 들어도 좀 설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새해가 바로 다가오기 전이라서 새해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함께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세 분들 선물을 살펴봤는데 마에무키님 암으로 희귀병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과 가족분들께 완치라는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어리언의 청자님들 가운데도 암으로 지금 투병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께 정말 완치라는 선물 드리고 싶습니다. 잼꽁이님 이재명 대통령을 겁나게 좋아하시는 거죠. 이재미 선물입니다. 보고 있으면 하루하루 행복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마지막 업무 보고를 부산 이제 해양수산부 관련이니까 부산에서 업무 보고를 받고 올해 업무 보고를 마감을 했죠. 6개월 뒤에 또 한다고 하는데 참 많은 걸 남긴 업무 보고였는데 끝나고 나서 부산의 시장을 찾았어요. 거기에서 이렇게 상인도 만나고 시민들도 만나고 그랬는데 참 보기 좋았어요. 인간적인 모습.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매력 가운데 하나가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그 장면 한번 잠깐 보고 갈까요? 김민석 총리 얻은 거야. 요즘은 한 10만 원 이러면 요즘은 한 10만 원씩만 사가 있어 많이 사지만 3만 원밖에 없네. 3만 원밖에 없다. 돈이 서로 없다. 서봐요 한번 따마듭니다. 건강하시고 예. 나를 위해서 힘쓰는데. 경제가 안 좋긴 안 좋네. 대통령이 3만 원밖에 없어. 맞습니다. 저기서 강훈식 실장이랑 김인숙이랑 저기 누가 이렇게 요크트를 갖다 줬나 봐요. 셋이 요크트를 원샷을 해가지고 예. 그 사진도 화제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김민석 총리 만 원 뜯겼잖아요. 맞아. 그 장면에서도 3만 원밖에 없다가 또 나오더라고. 아, 거기서도 그때는 3만 원. 현금이에요. 저기는 저 30번 아주머니 아닐까요? 저 아주머니가 얘기한 저기는 오늘의 오늘의 상품권이에요. 상품권이에요. 방금 나중에 야구르트 아줌마를 만났을 때는 현금 내려고 그랬는데 내 지갑에 3만 원밖에 없어. 그래서 김민석 1만 원 추가 뭐 이 장면도 있었어요. 예, 자 새해에는 정말 웃음 많이 즐거운 소식을 좀 많이 전하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어떤 말씀하시고 싶은가요? 새해에는 정말 배군기 TV 100만. 배군기 100만 100만. 정어리 100만 이건 반드시 제가 쟁취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우리 실현이 안진걸 아니라 소장님이 쟁취를 항상 해서라도 그거 하시잖아요. 예. 100만 가자. 사랑합니다. 저희들이 더 백방으로 뛰겠습니다. 이제 가기 싫어도 현실로 좀 들어가야죠. 네. 윤석열. 제가 어제 그 얘기했어요. 윤경호 소장님은 그런 거 안 느꼈어요? 그 전에 윤석열이 이렇게 재판 공개를 원했거든요. 왜냐하면 저자가 뭐라고 하는가 좀 들어보자. 그리고 그 전에 파면되기 전에는 계속 막 머리하고 만지고 이렇게 하면서 심판적 나오는 모습 보면서 막 성질 났잖아요. 근데 이제 재판정에 나올 때 진짜 꼬라지가 어떤가 보자, 또 뭐라고 하는가 보자, 막 이렇게 해서 좀 관심을 갖고 봤는데 요즘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이제 보기가 좀 싫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듣기 싫어. 뭐 말. 그리고 이제 그 옛날 버릇, 아니, 또 다시 또 살아납니다. 근데
지금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에 의해서 윤석열의 말에 다 지금 윤석열 주장이 배척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정적인 증언들이 막 나옵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 결국은 이제 파면이 됐는데 윤석열 지금까지도 뭐 말도 안 되는 주장하잖아요. 경고성이네 뭐 계몽이네 이따위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제일로 황당했던 게 엊그저께는 아니 여기 뭐 홍장원 곽정군 나와가지고 다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그래? 저 귀가 어떻게 됐나 머리가 어떻게 됐나 다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은 왜 사실이 아니라고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넘어가는 사람들 다 체포하라는 거 직접 들었다. 이 증언이 결국은 나오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죠. 2024년 12월 3일, 12월 4일 이렇게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요. 증인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제가 뭐 이렇게 정확하게 시간대는 기억 못하지만 여러 차례 전화를 받은 건 맞습니다. 증인께서는 어떤 내용의 통화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통화 내용을 다 뭐 기억하기는 쉽지 않지만 처음에는 이제 국회 통제 관련돼서 제가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후반 통화는 그게 국회가 이제 담이 워낙 낮고 철골 구조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쉽게 월담이 가능해서 월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월담하는 의원들 그 불법이니까 체포하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저렇게 다 증언이 나오는데 저는 안진걸 소장님 그 조지호 청장 이렇게 증언 나올 때마다 어차피 이제 파면도 됐고 좀 다 사실대로 얘기를 할 건데 조지호 청장이 윤석열이랑 이렇게 안가에서 만났을 때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 뭐 그 얘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 얘기를 언젠가는 좀 증언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조지호 김봉식이 들었고 김봉식이 헌재 그거 여러 번 이야기했죠. 심지어 헌재 나와서도 개인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가족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는 못 밝힙니다. 재판에서도 비슷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해줘야죠. 그나마 지금 나온 이 피고인들 중에 국민들이 보기에 제일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는 것으로 비춰진 자가 조지호입니다. 뭐 암에 걸려서 그러신 것일 수도 있겠지만 경찰 안팎에서도 동정론도 일부 있더라고요. 제대로 판단 못해서 완전히 망해버렸다는데 그래도 본인이 이제 뒤늦게라도 후회하는 듯이 아닌데 윤석열이 강요했고 계속 불법 체포 지시했다를 일관되게 진술하는데 전혀 우리 앵커님이 이야기하신 거죠. 거짓을 말하려면 사람이 산만해지는데 진실은 명료하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게 잘 이야기한다고 딱 조지호는 아주 명쾌하게 잘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저렇게 증언이 다 나오는데 그래도 뭔가를 부인하고 막 그러는 거는 법적으로 뭐 그렇게 하면은 먹히나요? 아, 윤석열이 지금 보이는 태도는 예. 그냥 단순 부인 정도가 아니라 계속 새로운 이야기를 지어내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에는 다 아시겠지만 통닭 때문에 계엄을 했다라는 궤변을 늘어놓는데 이거를 막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가 사병들한테 들었다 그러면서 박한수랑 같이 두런두런 얘기하면서 박한수한테도 기억나시죠? 막 그랬더니 그거 기억납니다라고 하면서 뭐 말이 안 되는 거를 계속 지어내다 보다 보니까 사실 그때 그 진술을 계속 정말 듣기 힘든 수준으로 지어내는 이야기를 하는데 직원이 나중에는 그러더라고요. 예, 다 들었습니다. 이제 본론을 좀 이야기하시죠. 라고 오죽하면 직원도 이제 인내가 좀 바닥이 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통닭 때문에 계엄했다. 계엄 사유가 되기 때문에 자기가 이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하는 수준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여태까지 뭐 검찰 몇십 년 하고 법조인이다, 법 기술이 있다라고 하는데 전혀 그런 거 없다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할 것이다라고 하지만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직연이도 뭐 사적으로는 이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소문이 돌더라고요. 본인도 보니까 이미 정리를 한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게 좀 추정이 되잖아요. 이렇게 요즘 태도를 보면. 근데 정말 통닭계엄은 정말 하늘이 울고 땅이 울 일이죠. 근데 팩트는 틀렸다는 거. 저 군인들 복지 예산을 윤석열이 지가 깎아갖고 올렸다는 거예요. 국회에다가. 왜냐하면
처음에 봉급 인상을 조금 많이 해줬잖아요. 네. 그러면서 예산이 딸리니까 지가 깎아놓고 그것을 야당이 깎아서 계엄을 일으켰다는. 그러니까 둘 다 웃긴 거죠. 네. 통닭 계엄도 웃긴데 그것도 거짓말인 건데 지금 거의 여러분 윤석열 수준이 아예 리플리 증후군에서 지가 거짓말로 그렇게 믿고 그래서 체포한 적도 없고 그냥 일시 경험이고 경고성 경험이고 사병들 너무 사랑하여 계엄을 일으켰다 뭐 이런 완전히 거의 미치광이 수준이 돼버린 것 같아요. 윤석열이나 김용희 하는 경우는 어차피 최고 형량, 그러니까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예를 들어서 거의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뭐 부인을 한들 또는 뭐 인정을 한들 나한테 내려지는 벌은 똑같다. 처음에는 그런 정도의 생각을 했는데 이 윤석열 하는 짓거리를 보면 뭐 진작에 알 수 있었습니다만 정말 한자로 비루하다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찌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아서 뭐 아까 리플리 증후군 뭐 이런 얘기까지 하셨는데 자칫 잘못하면요 이자는 감옥에 갈 자가 아니라 정신병원에 가야 돼. 이 얘기 나올까 봐. 그런 이야기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얘기 하면 네. 절대 그 본질이 흐려지는 거고요. 조심하겠습니다. 저는 80년 5.18 광주에 대한 나중에 단죄를 할 때도 결국 최고 정점에서 발포 명령을 누가 내렸냐? 이게 중요한데 그거에 대해서 전두환 노태우가 끝까지 발뺌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계엄 사태에서도 윤석열이 내린 그 최종적인 지시, 이를테면 월담하는 의원들 다 체포해라든지 또는 뭐 총을 뭐 쏴서라도 라든지 또는 뭐 이런 정말 국민이 듣기에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대목에 대한 그 최종 지시자 이거에 대한 좀 이렇게 논리적인 규명 그게 자꾸 흐려지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안타깝죠. 아무튼 이제 뭐 윤석열은 평생을 감옥에서 마쳐야 될 겁니다. 보내고. 왜냐하면 내란 우두머리 같은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밖에 없는데 미싱하는 농부님 무기금고는 뭐죠? 궁금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생소한 표현이죠. 되게 우리가 징역 간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또 우리가 신유진 변호사님이 네. 계시지 않습니까? 네. 신유진 변호사님 네. 무기금고는 뭡니까? 그러니까 금고형이나 징역형이나 똑같이 이제 교도소 내에서 생활하는 거는 같은데 금고형 같은 경우는 노역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역을 하지 않는 형을 금고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때에 따라서 법원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금고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징역형을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예. 아무것도 안 하고 처박혀 있는 네. 것보다 맞습니다. 교도소는 예. 안에 있으면 무조건 싸움이 납니다. 밖에 운동을 시켜주거나 종교 시간을 가져주거나 노역을 하잖아요. 오히려 건강하고 싸움이 덜 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격주로 운동을 해줬거든요. 제 때는요. 근데 운동이 있는 날은 싸움이 안 나요. 화목해요. 운동이 없는 날 토요일 날. 그때는 서로 스트레스 받았고 꼭 싸움이 납니다. 그래갖고 한밤중에 싸움 나면 교도관들이 와요. 그래서 방을 깨버립니다. 싸운 놈들을 다른 방으로 다 보내버려요. 이런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근데 노역, 종교 행사, 운동 그래서 서로 나가려고 합니다. 진짜. 예. 너무 답답하니까. 그러면은 무기징역은 이제 징역을 살고 금고는 이제 징역을 면해 주는 건데 아니 노역을 그러니까 일을 안 노동, 시킨다는 네. 건데 그렇지만 이제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순서로 봐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금고가 그래도 징역보다는 좀 더 가벼운 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다고 한다면 금고형을 받았을 때 나 그래도 가서 징역할래 이렇게 할 수는 있나요? 전 할 수는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노역을 하고 싶다라고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강제로 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자발적으로 내가 일을 하고 강제는 싶다라고 안 되죠. 하면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징역은 강제로 일을 해야 되네요. 네네. 네. 일 안 일정 하면 시간 어떻게 동안. 해요? 그 사실 거기 교도소 내에도 일이 필요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뭐 식당에서 뭐 설거지 업무도 있고 뭐 옷도 빨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업무들에 대해서 뭐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그거에 대한 또 제재가 교도소 내에서는 다 마련되어 있을 것으로 수용 규칙상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이제 교도소 내에 여러 가지 일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 일을 물론 정부가 이제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도 있지만 상당수는 재소자들의 네, 맞습니다. 그 노역으로 네. 이렇게 한단 네. 말이에요. 작업장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갖고 뭐 물건도 맞아요. 만듭니다. 네. 실제로.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
어느 교도소 재소자들이 만든 제품 막 이렇게 시중에 종교 시설도 그렇게 운영이 되죠. 사실은 네. 이제 네. 꼭 그 신자들의 노역이 제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ABC는 동질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이병주 선생의 그의 오울이라는 책을 보면 ABC는 동질이다. A는 아미, B는 볼셰비키, C는 크리스찬. 예, 그러니까 군대, 공산당, 크리스찬들은 동질의 성격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우리 거죠. 지리산 명소설 쓰지 이병주 선생님. 예, 예. 아니, 저 박안수 이야기 한 번만 하고 싶은데요. 예. 이 윤석열이 통닭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둘이 말을 맞춰갖고 이제 박안수가 나왔고 하는데 이 박안수 기자가 가장 극악한 자로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가 포고령 내놓고 포고령도 기억을 못한다 그러고. 그자는 참 그 예. 뭐랄까 더듬더듬 하는 것 뭐 어리버리한 것 어리버리한 같으면서 척하면서 윤석열 편 예. 다 들어주고 조지호는 완전 이제 조지호 가장 그나마 몸은 좀 피곤이라면 이자는 완전히 윤석열 편에서 갖고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어리버리 아무 한 게 없대요. 국회도 안전학과로 갔다고 윤석열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고요. 그런 자가 더 나쁜 자죠. 근데 이자가 보소로 나와 있다는 풀려 겁니다. 나와 있다는 거. 지금 예, 그러니까 이걸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까? 왜? 추가 기소가 안 돼서 예. 이자는 이미 구속기간 연장이 안 된 겁니다. 네. 예. 아 그래서 우리 애청자 여러분이니까 지금 이 1년이 되도록 하나도 처벌받지 못하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고 심지어는 지금 나와 있는 자도 있다. 네. 육군 참모총장 겸 사령관이 지금 나와서 돌아다니고 있는 말이 거예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지금. 뭐 이게 안 알려졌던 거 언론들도 제대로 짚지를 못했던 오늘 거예요. 제대로 짚어주셨네요. 예. 네, 재판이 지연되니까 이게 끝나지가 않으니까 예. 법정 구속이 되지 않고 뭐 추가 기소가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지금 이렇게 김용현 나와서 같은 경우에는 원래가 오늘이 이제 구속기한 만료일이잖아요. 네. 근데 어제 이제 연장이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김용현하고 하고 여인영이요. 여인영. 하고는 이제 무조건 또 예, 계속 연장이 살게 됐습니다. 됐잖아요. 네, 추가 기소가 있었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궁금한 게 네, 이자들이 연장된 게 일반 이적죄 관련인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윤석열도 구속기한 만료 전에 연장을 지금 신문을 받았는데 네. 30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했다고 하는 걸 보면 30일 이후에 네, 결정이 나올 것 같긴 합니다만 지금 김용현하고 같은 일반 이적죄로 지금 구속영장 신문 받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판부가 갔죠. 네. 그러면 뭐 보나 마나 아닌가요? 그렇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아.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이제 뭐 거기서도 윤석열 변호인 측이 뭐 어쩌면서 이건 이미 밝혀졌다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미 이거는 아니라고 밝혀졌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럼 제출하십시오라고 해서 아마도 그거를 제출을 받겠다라는 액션을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자들이 말하는 게 수준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통닭계엄이라는 수준이기 네. 때문에 이자들이 제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예. 또 이번에는 제출하려나? 아니 이번에는 또 그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 여인형 그 반집상을 구르면 아무것도 모른다 뭐 이렇게 요구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김용 구름이 내 허락도 없이 이상한 짓을 김용현이라니까. 김용현은 다 떠넘겨있어요. 네. 언제가 제가 보기에 이제 김용현의 여인형도 열받아서 네가 다 시켜놓고 이 멧돼지 새끼야 이야기가 나올 줄 몰라요. 아니 진짜 그러겠더라고. 이번에 김용현한테 떠넘기더라고요. 거기는 고등학교 동문들 간에 의리도 없나 보죠. 의리도 없어요. 김용현이 그래도 다 봤잖아요. 자기가 시켰다. 네, 자기가 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충성하니까 김용현한테 더 떠넘기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박안수 얘기하셨지만 저는 강호필이라는 지작사령관을 예. 거쳤다는 그자도 처음에는 자기의 이 활약상을 철저하게 숨겼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안가 회의부터 참석했고 거의 핵심인데 가려져 있다가 나중에 이제 특검 수사에서 조금씩 밝혀진 저는 강호필이라는 이 사성 그런 자들이 여전히 지금 활보하고 있다는 게 또 저도 또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모가 다 드러나게 되면은 도대체 누가 기획을 했고 실행에 옮기는 단계에서 누가 가담을 했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겠지요. 그런데 어제 일요시사의 오혁진 기자 노상원 전문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노상원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딱 들어봤는데 노상원이 아주 이게 깊이 개입이 됐을 것이다. 진작부터 거의 김용현의 뭐 조종자였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드러나는 거 보면 일단 계엄이 실패로 돌아간 뒤에
김용현이 노상원에게 전화해가지고 야 상원아 이제 어떻게 하냐 이렇게 상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노상원이 이야기를 했어요. 특검에서 진술을 했어요. 일단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된다. 첫째, 일단 대통령이 빨리 담화를 발표해라. 그러니까 노상원은 상당히 지금 포고문도 노상원이 작성했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담화를 발표해라. 그리고 한동훈을 불러라. 그리고 탄핵을 막아라. 그렇게 한 다음에 빨리 김용현이 항소 포기하게 해가지고 사면을 시켜줘라. 이제 그건 윤석열이 계속 그렇게 해서 탄핵 안 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 정리가 될 거라고 했는데 계엄도 실패한 놈들이 그런 거 성공하겠습니까? 그래 결국은 망했죠.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노상원이가 말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일단 나와서 뭐 여러분 놀라셨죠? 죄송합니다. 이따 이 얘기하고 그다음에 한동훈 부르라 해가지고 야 일단 너하고 한덕수하고 둘이 이렇게 다 알아서 하게끔 해줄 테니까 해. 이렇게 했다가 그것도 한동훈 한덕수는 또 아이고 그럼 우리한테 떡이 왔나 하고 있다가 그렇게 그건 순진한 건지 모질한 건지 그렇게 또 그걸 또 좋아하고 막 이제부터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랬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됐어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보면 노상원이가 완전히 설계자. 브레인 중에 브레인인 거예요. 네. 노상원이 설계자임에 틀림없다라는 것이 노상원이 그 수첩을 통해서 여러 가지가 밝혀지기도 했지만 그 수첩을 사실 별거 중요한 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김계리 변호사가 굳이 이제 그 수첩이 별거 아니고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신의 생각을 막 끄적끄적 적어놓은 거 아니냐라고까지 물어봤어요. 그 수첩의 존재를 이제 완전히 퇴색시키려고. 그때 노상원이 무슨 취지인지 알겠지만 그건 아니다라고 이제 딱 잘라서 말하면서 이제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는데 그 수첩에 사실 이 모든 플랜과 게다가 본인이 직접 혼자만 쓴 것만은 아닌 것 같은 그 흘림체. 저는 여기 노상원과 연결점이 김건희가 아닐까 이건 계속 의심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직 밝혀진 부분이 없어서 종합특검을 통해서 이 부분이 좀 밝혀져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1차 수거 대상자 명단이 너무나 이 김건희 냄새가 나는 최재형 목사. 노상원이 뭐하러 최재형 목사에게 무슨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1차 수거 대상으로 삼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윤석열이 대국민 기자회견 해라. 그러니까 그대로 했고 그다음에 탄핵 못하게 막아라. 그래서 한동훈이가 맨 처음에는 우리 탄핵 반대하기로 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나요? 네, 반대했죠. 그렇죠. 예. 그래서 12월 7일 날 불성리. 그때도 저희 1년 전에 우리 앵커님이랑 긴급 방송했는데 결국 투표도 못하고 끝나버리지 않았습니까? 불성립이 됐죠. 그때 당시 우원식 의장의 참 참담한 그 표정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국민의원들 돌아오십시오라고. 그때 박찬대 원내대표가 한 사람 의원들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렀죠. 이름 명연설이었죠. 예. 그게 1년 전인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실패로 돌아갔는데 노상원이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건 내 머릿속에만 있었던 건데 그거를 얘기를 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게 진술이 나왔어요? 그것도 왜 그렇게 방어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를 전부 설계자가 되어서 제가 모든 책임을 다 질 수는 없다. 그런 생각에 자기가 일단 머릿속에만 있던 거다. 그러니까 사실상 특검이 이 수첩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확보하게끔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런데 자신과 연결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특검에서 증거를 통해서 확보해서 밝혀내면 그때 밝히는 거고 그 전까지는 자기가 먼저 발설하지는 않는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직까지 발설 안 했다. 내가 연결된 사람이 누군지 이제 그런 액션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수첩을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네, 난 아직 발설 안 했다. 그래서 수첩은 이건 아무 의미 없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아직 난 발설 안 했다. 그 재판 때 태도를 보면 확신범이고요. 네. 그리고 옛날 표현으로 강한 곤조가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수첩 내용을 다 인정하면 내란 숙여야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 사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자기의 확신을 지키면서도 그러니까 오도된 확신 지키면서도 부인할 때는 부인하고 이런 전략을 쓰더라고요. 근데 아주 교묘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노상원에 대해서 저는 이게 쪼가리 보면서도 정말 저런 자가
너무 거만하고 너무 오만하고 예. 그러니까 본인이 더군다나 본인 재판이 아니라 증인으로 나섰을 때 귀찮아서 증언 거부합니다. 네. 이런 표현을 예. 써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자한 태도를 보이는 거에 대해서 정말 따끔한 단죄를 안 할 수가 없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네. 어제 제가 이제 민주당의 김병기 원내대표 처신을 비판하면서 당장 물러나는 게 맞다 이렇게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취를 어떻게 하나 이렇게 지켜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제대로 되기를 바라는 많은 지지자들로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좀 이런 말들이 안 나와야죠. 어제 신인규 대표가 아주 적절한 비유를 해줬는데 오염된 칼로 어떻게 수술할 수 있느냐. 정말 철저하게 소독하고 내가 깨끗해야 당하는 사람이 비명을 못 지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가장 맨 앞에서 싸워야 될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이런저런 구설수에 휘말리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좋지 않은 일로. 그래서 어제 엄중히 꾸짖고 지켜보려고 했는데 오늘 입장이 나와서 한 번 더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응을 하는데 이렇게 오늘 해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의견을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일단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공직자로서 스스로를 성찰하고 같은 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제 몫이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제보자를 지금 매우 비판합니다. 이유는 뭐냐? 제보자는 전직 보좌 직원인데 저 역시 정치인 이전에 한 사람의 인간이다. 인내와 배려에도 한계가 있다. 그들은 30 넘어도 한참 넘었다. 마음은 무겁고 착잡하지만 이제는 그들과 있었던 일들을 밝힐 때가 됐다고 판단했다. 자, 궁금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며 한 가지 신념을 가져왔다. 의원과 보좌 직원의 관계는 위계가 아니라, 그러니까 위계 질서죠. 동지애, 나아가 형제애에 가까워야 한다는 믿음이었다. 그러나 그 믿음은 12월 4일 윤석열의 불법 계엄 사태 다음 날 산산이 무너졌다. 6명의 보좌 직원들이 만든 여의도 맞돌이라는 비밀 대화방을 알게 됐다. 가식적인 겉웃음 뒤에서 내란을 희화화하고 여성 구의원을 도찰, 그러니까 몰래 찍어서 성희롱하고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말로 저와 가족을 난도질하고 있었다. 텔레그램 대화방 여의도 맞돌이를 봤다. 그래서 보좌진들에게 여의도 맞돌이를 봤다. 사유는 잘 알 것이다. 각자의 길을 가자. 다시는 인연을 맺지 말자라며 12월 9일 이들 6명 보좌진에게 직권 면직을 통보했다. 직권 면직된 보좌진 중 변호사 출신 2명과 거의 모든 것을 공유했는데 그 시절 서로 신뢰 속에서 오갔던 말과 부탁, 도움은 이제 갑질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했다. 이들은 저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뒤 사실과 왜곡, 허위를 교묘히 섞어 무차별적으로 공개하고 있다면서 제기된 의혹 관련 제보의 신빙성 의도를 문제 삼았어요. 그러면서 지금 그들은 교묘한 언술로 공익 제보자 행세를 하고 있다. 부디 직접 보시고 판단해 달라. 라면서 이제 텔레그램 대화방 사진 일부를 공개를 했는데요. 자, 이걸 이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 드러난 의혹들이 몇 가지가 있죠. 쿠팡 관계자 국감 한 달 전에 만났던 것 불거졌고, 그 다음에 대한항공으로부터 서귀포 카르텔 숙박권 받아가지고 로얄 스위트 가장 좋은 방에서 묵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고 심지어 이제 베트남 갈 때 의전까지도 나오는 판인데 왜 이런 게 나오나 했는데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자들을 나는 정말 가족처럼 대했는데 아주 안 좋은 그런 것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관계를 끊었는데 그걸 지금 복수하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거든요.
먼저 윤경우 소장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본인의 처신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저런 불신할 수밖에 없는 갑질이라고 얘기되는 저런 행태가 계속 속출을 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제주에 있는 호텔의 로얄 스위트룸이라는 게 어찌됐든 정해진 가격이 160만 원이라면서요. 근데 뒤늦게 그게 사실은 30만 원짜리니까 그거에 지금 제가 돈 토해내겠습니다. 그게 해법입니까? 그리고 이제 베트남 갈 때 며느리 그다음에 부인에 대해서 의전 요구하는 거. 그거 대한항공과 힘센 기관들 간의 그동안의 관행을 보면요.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고도 남았을 겁니다. 이런 일련의 잡음이 그런 김병기라는 전 그래서 그 사람이 구시대 정치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는 이 국정원이라는 곳에 있으면서 그렇게 뭔가 좀 위세를 부리고 다니는 그거에 익숙해져 있었던 사람이 이제 선출직으로 들어와서 그게 서로 엇박자를 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한 번에 그쳤으면 보좌진과 의견 충돌로 인해서 감정적으로 뭔가 제보를 하고 뭐 이랬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게 얘기가 한 번, 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쿠팡의 박대준인가요? 그 물러난 대표와 만나서 나눈 걸로 추정되는 얘기는 나에게 이런 이 고자질을 지금 일삼고 있는 이 보좌진 이놈이 쿠팡에 가서 일하고 있는데 얘 저기 어디 좀 잘라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나중에 불이익을 오히려 더 주라고 요구했다 이렇게 지금 일부 보도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의 처신 전체의 문제가 저는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제 여론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댓글창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김병기 원내대표의 이 해명에 대해서 그렇게 썩 좋은 반응이 안 나옵니다. BTS 가디언님, 국정원 출신이라 다르긴 하네. 이것도 공작? 오렐라이언스님, 그런다고 의전 받은 게 없어지냐? 보복이라 해도 안 받았으면 안 나올 거 아닌가? 김병기는 수사 받아야 됩니다. 신유진 변호사님은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이 입장을? 저는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민주당을 어쨌든 이끌고 있는 원내대표로서의 지금 굉장히 부적절한 것들이 나온다면은 저도 당장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기자들이 언제든 기자들은 물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자들이 물었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상처에 소금 뿌리냐? 왜 그러는 거냐? 뭐가 상처입니까? 자신의 허물 아닙니까? 자신의 허물을 마치 자기가 아픔이 있는 상처? 그렇게 표현한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상처에 소금 뿌리냐면서 짜증스러운 그거는 제가 이제 뭐 워딩을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그 워딩 자체가 짜증스러움이 묻어날 수밖에 없는 거였는데 그런 태도 그리고 또 발 바꿔서 뭐 자신의 처신이 뭐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으면 사과드린다라고 하는데 그게요. 당장 드러났을 때 자신의 그런 허물과 잘못과 과오가 드러났을 때 짜증을 내고 기자들한테도 그러는데 보좌관진한테는 안 그랬을까요? 아니 자신을 취재하는 기자한테도 대뜸 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의 하급자라고 생각하는 보좌진한테는 어떻게 했을지 저는 상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그런 것을 공개하자 보란 듯이 너네가 왜 그러는지 안다면서 뭐 나는 여의도 맞돌이 이 대화방을 안다. 이 실체를 안다. 아직 여기는 맛배기로만 공개한 거다라는 식의 어떤 뉘앙스로 또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저는 너무 못마땅스럽습니다. 변함없이님, 김병기 의원직도 내려놔라. 너 안 되겠다. 안진걸 소장님. 예, 제가 지금 맞돌이를 다 봤습니다. 지금 이제 페이스북 본데 이건 완전히 이제 당 전체 그다음에 이제 보좌관 사회까지 다 흙탕물로 끌어들여버리는 꼴이 되어버렸어요. 차라리 깔끔하게 사퇴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김병기 걸 봤다는 거예요? 맞돌이를 봤다는 김병기 원내대표의 해명글도 쭉 봤고 원래 좀 봤지만 다시 다 봤고 그다음에 맞돌이도 지금 공개된 건 다 봤는데 이건 완전히 난장파 흙탕파를 만드는 거네요. 그러니까 매우 부적절한 보좌관들의 행태와 언동이죠. 이건 당연히. 근데 이것을 이 시점에서 이런 행동과 언동을 한 자들이니까
얘들이 악의적으로 나를 제보했다. 내가 잘랐더니 악의적으로 제보했다. 이렇게 면피하려는 건데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냥 국민들은 당원들이나 지지나 국민들은 다 똑같은 놈들이네. 지가 뽑았잖아. 왜 이런 자를 뽑았을까? 어떻게 되면 그동안 관리하고 소통했을까? 또 신임 변호사 말씀처럼 기자들한테도 막 함부로 하고 주머니에 손 넣고 막 반말 찍찍하던데 부자들한테도 어떻게 했을까? 이런 의문만 더 생깁니다. 차라리 깔끔하게 사퇴를 한 다음에 내가 개인적으로 팩트는 팩트대로 인정해서 다 사죄를 하고 의혹은 의혹대로 제가 아닌 건 아닌 걸 밝히고 그다음에 보좌진들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보좌진들도 공익제보자 뉴스타파 찾아오고 막 그랬으니까 공익제보자로 이렇게 비춰지는데 사실 이런 못된 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다 제 부득이 소치인데 내가 너무 억울해서 사퇴 후에 이거는 공개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명예를 해보고 이런 게 이게 깔끔하지 않을까요? 근데 원내대표 직위를 가지고 이렇게 해버리고 완전 난장판이에요. 흑탕판이에요. 흑탕. 페이스북 댓글도 안 좋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페이스북 댓글도 비난이 많습니다. 이런 것까지 공개해서 뭐 하자는 거냐. 사퇴도 안 하고. 김병기 이게 예. 공개된다고 해서 본인이 했던 여러 가지 부적절한 행동이 면책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 사실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네. 보좌진이 과잉충 잘하려고 그랬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본인이 못하게 했어야죠. 웬만한 정치인들은 못하게 합니다. 그 재벌 대기업 거지. 아무 상관없는 거지. 우리 상임이지. 야야 하지 마. 절대 하지 마. 영혼도 받지 마. 보통 제가 아는 의원들은요. 보좌관한테 영혼도 받지 마라 그럽니다. 선물도 받지 마라 그러고요. 만남이 있더라도 대부분 만약에 찾아오면 의원실에서 그래야 밖에서 만나면 또 오해가 생기니까 그렇게 처신을 조심시키거든요.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논란이 있기 전에 맨 처음 시작부터 상당히 좀 지지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특검 국힘당하고 이렇게 합의를 하는데 기간 연장하지 않기로 합의를 해버렸잖아요. 국민들이 뭐 하는 짓이야 막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면 이제 서로 정청래 대표하고 손발이 안 맞아가지고 그랬는데 그 기자들 있는 데서 정청래한테 사과하라고 그래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그거 보면서 뭐지 왜 저렇게 그런 일이 있어도 국민들 앞에서는 당이 아무 문제 없이 잘 대처하고 있다. 그리고 슬그머니 흘려가지고 사실은 빨리 내각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 좀 하고 나서 해보려고 하는 그런 수다. 뭐 이렇게 설득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그냥 분란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좀 실망이 있었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해명하는 거 보고 과연 어떤 국민이 그래 김병기 네가 억울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또 큰 소리를 내는 게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대표한테도 그랬지만 정책실장한테도 굳이 그렇게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가면서 맞습니다. 사람을 완전히 면박을 주는 게 뭐 결과적으로 이제 다 감싸 안으려고 김병기가 그렇게 해서 그게 뭐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렇게 강하게 질타를 받아야 했던 상황인가? 그런데 이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금 소리를 지르고 사람한테 눈을 부라리고 이런 모습이 여러 차례 연출이 됐고 처음에 원내대표로 나올 때부터 그런 모습이 연출되지 않았습니까? 뭐 이제 의혹 제기 그런 것들이 뉴스타파를 통해서 보도가 됐던 것에 대해서 기자들이 묻자 가만 안 두겠다 이제 그런 취지로 말했던 것들도 다 생생하게 기억이 나기 때문에 보좌관들한테는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은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영위원회에서 김용범 정책실장의 태도가 옳은 건 아니었어요. 네, 옳은 건 아니지만 그 옆에서 우상호 수석도 말리고 그러니까 그렇죠. 예 제가 딸려에 나서 잠시 흥분했는데 죄송합니다 얼른 하고 대신 의원님께서도 공무에 대한 질문이 네, 당연히 그렇죠. 운영위원장도 제가 정책실장님도 참고 의원님도 참으세요. 그 질의는 부적절해 보이는데 정책실장 태도도 부적절해 보이면 이렇게 말 그대로 중재해야지. 프레지던트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눈앞이 정책실장 막 하면서 그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감정도 못 다스리나? 그리고 막 말 함부로 하고 고함을 함부로 지르나? 그 정청래 대표한테 비난하기 위해서 주머니에 손 넣고 기자들한테 정청래한테 물어봐라고 한 그때 못지않은 충격이었거든요. 저는 이건 정부나 여당이나 국민주권 시대에 전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건 개인적 친분이나 인연을 떠나서 다 냉정하게 좀 짚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민당 의원들도 대부분 그런 생각 할 텐데 말을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권 초기이고 원내대표 임기가 많이 남았으니까 괜히 이제
이 이재명 정부 운영에 리스크가 될까 봐 그러신 것 같은데 이렇게 두는 게 더 리스크가 된다면 좀 다들 그래도 큰 소리도 하고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요?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표현을 빌어서 한마디 해주고 싶습니다. 김병기, 말이 길다.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